아버지, 그딴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배추 농장을 일구며 살아가는 73세 김두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 산골 노인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가을 폭우 속에서 만난 흰 구렁이,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기적 같은 사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15년 넘게 끊어진 아들의 소식이 바로 그 구렁이 덕분에 다시 들려오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 산골에 발을 디딘 건 제가 33 되던 해 1984년이었어요. 서울 종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저는 아내 정수님과 함께 도시 생활에 지쳐 아내의 고향인 이곳 평창으로 들어와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미쳤다고 했죠. 서울 살다가 이런 산중턱에 올라와 배추 농사를 짓겠다니 말도 안 된다고요. 당시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수도라곤 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을 끌어다 쓰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마을에선 그저 두한 영감이라 불리곤 합니다. 서울에서 철물점 했다는 이야기 때문인지 마을 사람들은 제가 손재주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손은 농사일도 집 고치는 일도 꽤 익숙하게 해냈어요. 아내 수니미는 그런 저를 보며 하늘이 내린 농부라고 불렀죠. 하지만 제가 그저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노력했을 뿐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쑥스러웠습니다. 이 산골에 뿌리를 내린 건 지금으로부터 꼭 40해 전입니다. 1984년 봄 갓 돋아난 새싹들이 온 산을 초록빛으로 물들이던 때였어요. 서울에서 짐 몇 개 달랑 싣고 오래된 포터 트럭을 타고 도착한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마을엔 집이 15채 정도였고 모두 흙과 나무로 지은 전통 가옥이었어요. 우리 집은 수님이 작은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었는데 기와는 깨지고 기둥은 썩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보물 같은 집이었습니다. 처음 배추 농사를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온 제가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수니미는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거들었던 경험이 있었고 마을 어르신들도 하나둘 도움을 주셨습니다. 봄에는 밭을 일구고 여름엔 모종을 심고 가을엔 수확하고 겨울엔 김장을 담그며 계절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착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아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도시에서는 일에 치여 아이를 가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곳에 와서 자연의 흐름 속에 살다 보니 새 생명을 맞이할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민호는 태어날 때부터 영특했어요. 걸음마를 배우자마자 집 마당과 배추밭을 종횡무진 뛰어다녔고 말도 일찍 트였습니다. 민호가 5살 되던 해엔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고 8살 때는 수도가 연결됐습니다. 9살 때는 마을 앞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놓였고 12살 때는 우리 집에도 전화가 설치됐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의 일상은 여전히 자연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민호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생명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랐습니다. 배추밭에서 발견한 애벌레, 풀꽃, 나비 등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곤 했죠. 특히 뱀에 대한 관심이 유독 컸어요. 다른 아이들은 뱀을 보면 무서워했지만 민호는 오히려 가까이서 관찰하려 했습니다. 한 번은 작은 뱀을 상자에 넣어 집에 가져와서 키우려다가 수니미에게 혼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틀림없이 과학자가 될 거야. 수니미의 말처럼 민호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생물학에 푹 빠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추밭 주변을 돌아다니며 생물 표본을 모으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과학 경시 대회에서 전국 2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적으로 서울대 생물학과에 진학했을 때 저희 부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한 후부터 민호는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방학 때도 연구실에서 실험한다며 거의 오지 않았어요. 대학원에 진학한 뒤엔 더 뜸해졌고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는 해외 연구소로 취직했다는 소식만 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었다가 나중엔 미국으로 갔다고 했어요. 전화는 가끔 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보낸 짧은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관여한 연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언젠가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아무리 연락을 취하려 해도 되돌아오는 답장은 없었고 결국 저희는 미국 영사관에까지 문의했지만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5년 후 순이미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가을 추수철이었어요. 아침에는 함께 배추를 뽑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제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민호는 잘 있겠지? 하는 말을 남기고요. 순이미가 떠난 후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아들의 소식도 끊기고 아내마저 떠난 이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매년 정성껏 가꾸던 배추밭도 절반으로 줄였고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관리할 뿐이었죠. 이웃들은 걱정하며 자주 찾아왔지만 마음의 문을 닫은 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흰 구렁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창에 큰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9월 중순 배추 수확을 앞두고 갑자기 찾아온 폭우는 온 마을을 뒤덮었고 저는 배추밭에 물기를 정비하느라 비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밭두렁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삽으로 배수로를 파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두어 시간 작업을 하고 나니 몸은 흠뻑 젖었고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배추밭 끝자락 작은 창고 근처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빗속에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비닐이나 흰 천 조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움직였습니다.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 그 하얀 물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렁이?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분명 구렁이였지만 평생 본 어떤 뱀과도 달랐습니다. 길이가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고 가장 놀라운 건 그 색깔이었습니다. 눈이 내린 듯 순백색의 비늘이 온몸을 덮고 있었고 빗물에 젖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통 뱀은 사람의 기척을 느끼면 재빨리 도망가기 마련인데 이 구렁이는 제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눈은 마치 사람의 눈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구렁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니 그 하얀 비늘 사이로 붉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배 쪽이 크게 찢어져 있었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덫에 걸렸거나 농기계에 다친 것 같았어요. 다쳤구나. 제 목소리에 구렁이는 살짝 몸을 움직였지만 공격하거나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제게 배 쪽의 상처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연민, 그리고 도와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저는 근처 창고에서 깨끗한 천과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평소 농사일 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아 항상 구급약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구렁이에게 다시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울 텐데. 조금만 참아.
도와줄 테니. 놀랍게도 구렁이는 제가 상처를 살피는 동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피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발랐고 거즈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구렁이는 가끔 몸을 움찔거렸지만 참고 견디는 듯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놔두자니 비에 젖어 상처가 악화될 것 같았고 집에 데려가자니 야생동물을 집에 들이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빛을 다시 한번 마주하자 결심이 섰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거기서 치료해 줄게. 저는 창고에 있던 양동이를 가져와 구렁이를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놀랍게도 구렁이는 순순히 양동이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렇게 구렁이를 안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고 한쪽에 깨끗한 담요를 깔고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처를 살피고 깨끗한 물을 그릇에 담아 놓았습니다. 구렁이는 지친 듯 담요 위에 몸을 뉘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하얀 구렁이는 처음 보는구나. 너는 어디서 왔을까? 물론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구렁이의 눈빛은 마치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에 불을 켜놓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계속해서 그 흰 구렁이의 신비로운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구렁이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열어본 창고 문 안쪽에는 여전히 그 하얀 구렁이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물그릇은 비어 있었고 거즈로 감싼 상처도 어제보다 나아 보였어요. 배고프지? 뭘 먹지? 저는 구렁이가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냉장고에서 생쌀을 가져와 접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과학 백과사전을 뒤적여 구렁이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책에 따르면 구렁이는 주로 개구리나 쥐 같은 작은 동물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얀 구렁이가 과연 일반적인 구렁이와 같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구렁이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상처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아물었고 움직임도 활발해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창고에 들러 먹을 것을 주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구렁이는 제가 오면 반갑다는 듯 몸을 일으켜 맞이했고 저도 구렁이에게 말을 걸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배추밭 서쪽 부분 수확을 마쳤어. 올해는 작년보다 수확량이 좋을 것 같아. 날씨도 좋았고. 그나저나 너 상처가 많이 나았구나. 어느새 저는 구렁이를 하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이는 놀랍도록 영리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가끔은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조용히 다가와 몸을 기대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보통 뱀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하얀이를 더 이상 창고에 가둬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도 다 나았고 야생동물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맑은 가을날 하얀이를 데리고 배추밭 뒤편 작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널 위한 거야. 하얀이를 땅에 내려놓자 구렁이는 잠시 제자리에 머물다가 천천히 제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 발 쪽으로 다가와 마치 떠나기 싫다는 듯 몸을 감았습니다.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래. 너는 자유로운 동물이잖아. 가야지. 몇 번을 더 밀어내려 했지만 하얀이는 계속해서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하고 다시 하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창고가 아닌 집안의 작은 방을 내주었어요. 어차피 혼자 사는 큰 집에 빈 방이 많았고 이상하게도 하얀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내 방이다. 편하게 지내렴. 그날부터 하얀이는 제 집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만 있었지만 점차 집 안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화장실도 정해진 곳을 사용했고 집안을 어지럽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텔레비전을 볼 때 옆에 와서 함께 화면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마을의 하얀 구렁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제 집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하얀이를 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신기한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점차 불안과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에는 아직도 미신적인 믿음이 강했고 하얀 구렁이에 대한 다양한 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흰 구렁이는 재앙의 전조라더라. 옛날부터 흰 구렁이가 나타나면 마을에 큰 불행이 온다고 했어. 김영감네 집에 흰 구렁이가 산다는데 그 집에 무슨 저주가 내린 게 아닐까?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멀리서 보면 길을 돌아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제 배추를 사가던 상인들도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이장 박만석이 직접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제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마을 청년회장과 두어 명의 주민들이 따라왔습니다. 두한 씨, 마을에서 흰 구렁이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어. 실제로 집에서 구렁이를 기르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달 전에 배추밭에서 다친 흰 구렁이를 발견해서 치료해 주었어요. 지금은 회복되었지만 자연으로 돌려보내려 해도 가지 않아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한 씨, 당신도 이 마을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으면 알지 않소? 흰 구렁이는 예로부터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왔소.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큰 재앙이 올 거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오. 그건 미신입니다. 하얀이는 그저 색깔이 다른 구렁이일 뿐이에요. 오히려 영리하고 온순해서 함께 지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이대로 두면 당신네 배추 농사도 더 어려워질 거요. 아무도 당신 배추를 사지 않을 테니까. 청년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감님, 그 구렁이를 어디 멀리 가져다 놓든지 아니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마을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리라니요?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마음대로 처리한단 말입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장은 타협점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일단 구렁이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놈인지 확인이라도 해봐야.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하얀이의 존재는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고 직접 보면 오히려 두려움이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 하얀이를 불렀습니다. 하얀이는 마치 제 부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방에서 나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자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흰 구렁이군. 저렇게 큰 구렁이는 처음 봐. 눈빛이 이상해. 하얀이는 조용히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의 놀란 시선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하얀이는 온순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하다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회장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며 경계했습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구렁이가 저렇게 하얗다니 분명 좋지 않은 징조예요. 이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한 씨, 나도 미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소? 평생 산골에 살았지만 흰 구렁이는 본 적이 없어. 그것도 저렇게 큰 놈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에 갑작스러운 천둥은 더욱 기이하게 느껴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일종의 징조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봐요. 하늘도 노하고 있어. 이러다 마을에 큰 재앙이 내릴 거예요. 청년회장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낫을 꺼냈습니다. 영감님 비켜서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순간 저는 하얀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안 됩니다. 감히 제 집에서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이장이 청년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여기서 그런 짓은 안 돼.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단을 내린 듯 했습니다. 두한 씨, 일주일을 드리겠소. 그 안에 구렁이를 처리하든 멀리 데려가든 해결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을 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소. 그렇게 말하고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하얀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얀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을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저는 깊은 숲속을 걷고 있었고 앞서가는 하얀 형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분명 하얀이었지만 가끔 뒤돌아보는 얼굴은 마치 제 아들 민호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리고 숲 끝에 이르자 거기에는 오래된 연구실 같은 공간이 있었고 벽에는 구렁이 관련 연구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찾으셨군요. 꿈속에서 들린 민호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민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방은 그가 떠난 후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그가 좋아하던 생물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중학교 때 그렸던 뱀 스케치들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방 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책장 위에 있는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금고는 민호가 대학교 때 사용하던 것으로 개인적인 연구 자료와 일기를 보관했던 곳이었습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민호의 생일이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눌러보았습니다. 째깍. 놀랍게도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북 하나와 두꺼운 가죽 표지의 연구 노트,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위급한 상황에만 열어보세요.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께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그 존재가 아버지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연구했던 특별한 유전자 조작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알비노. 구렁이가 아버지를 찾아갔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이 구렁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고도로 지능화된 생명체로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연구팀은 이 생명체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저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해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구렁이를 함께 데리고 나왔고 안전한 곳에 보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어 저는 계속해서 피신 중입니다. 구렁이가 아버지께 갔다는 것은 제가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부디 그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존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마세요. 연구 노트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그리고 노트북에는 제가 지금까지의 연구 과정과 발견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호 드림.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이가 보통의 구렁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 아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지금 민호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까지. 연구 노트를 펼쳐보니 복잡한 유전자 구조도와 실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지만 몇몇 페이지에는 알비노 구렁이의 지능 향상 프로젝트라는 제목과 함께 상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메모에 따르면 이 구렁이는 특별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노트북을 켜보니 역시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 수님의 생일을 입력하자 화면이 켜졌고 수많은 연구 파일과 동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동영상을 재생해 보니 그 안에는 민호가 하얀 구렁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민호는 하얀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분이니? 배고프지 않아? 그러자 구렁이는 특정한 패턴으로 머리를 움직였고 민호는 그것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알았어, 사과를 더 줄게. 하얀이가 제 아들과 함께했던 존재라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찾아야 했지만 우선은 하얀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얀이를 더욱 신중하게 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제 아들이 맡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얀이가 특별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하얀아, 내가 정말 민호를 알고 있니? 그러자 하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민호는 지금 어디 있니? 괜찮니? 이번에는 하얀이가 몸을 둥글게 말아 방 한쪽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그 방향은 서쪽이었고 아마도 민호가 있는 곳을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새로운 발견과는 별개로 마을에서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말한 일주일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도 하얀이를 처리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결국 이장은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마을 회의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두한 씨, 마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러 왔소. 일주일 안에 구렁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소.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무슨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야생동물 포획팀을 불러올 생각이요. 그리고 이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이미 연락이 간 것 같소. 어제 저녁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서 당신 집을 물어보더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소. 정부 기관에서 왔다고 하던데. 야생동물 보호를 담당한다고 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민호의 편지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민호가 말했던 추적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곳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얀이를 찾아 나선 연구팀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소, 두한 씨. 이미 그들이 내일 다시 온다고 했소. 공식적인 조사를 위해서라고. 이장이 떠난 후 저는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얀이가 위험에 처했고 이것은 단순히 마을 사람들의 미신적 두려움보다 훨씬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민호의 연구 노트와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몇 가지 필수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하얀이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해. 우리 여기서 떠나야 해. 하얀이는 마치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이 생명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추적자들이 이미 근처에 와 있다면 더욱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얀이가 특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민호의 방으로 들어가 책장 아래쪽을 가리키듯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곳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이는 계속해서 같은 곳을 가리켰고 결국 저는 책장을 움직여 보기로 했습니다. 책장을 살짝 밀자 놀랍게도 그 뒤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만들어 놓은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작은 지하실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간단한 연구 장비와 침대, 식량 저장고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은신처였습니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고 몇몇 지점에 빨간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곳 평창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 서부의 어느 지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아버지가 이곳을 발견했다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도의 마지막 위치로 오세요. 하얀이가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아래에는 미국 행비행기 티켓 예약 정보와 여권,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민호는 언젠가 제가 이곳을 발견하고 하얀이와 함께 그를 찾아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찾아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얀이와 저를 찾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얀이를 데리고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지하실에서 나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도 보였습니다. 이장님, 제가 소리치자 모두가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이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두한 씨, 무슨 일이요? 저기 정부에서 온 분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아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김두한 씨군요. 저희는 국립생물연구소에서 왔습니다. 귀하의 집에 있는 희귀 알비노 구렁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연구소에서 온 게 아니라 민호를 쫓는 사람들이죠. 그 구렁이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씨,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신 아들은 기밀 연구를 훔쳐 도망쳤고 그 연구의 산물인 생명체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수하러 왔을 뿐입니다. 내 아들이 도둑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들의 비윤리적인 연구를 중단시키려 했을 뿐이에요.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요? 단순히 마을에 불길함을 가져온다는 흰 구렁이 이야기가 아니었소?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김영철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들 말 믿지 마시게. 내가 젊었을 적에 들은 이야기가 있네. 흰 구렁이는 이 산에 오래전부터 전설로 내려오는 수호신이라고.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고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점점 초조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어서 우리를 구렁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하얀이는 더 이상 이곳에 없어요. 뭐라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젯밤 하얀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지금쯤 이 산 어딘가로 사라졌을 거예요. 그 말에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갑자기 서두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검은 차량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출발했고 마을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 구렁이를 놓아준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장님, 자연의 생명체는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조용히 짐을 챙기고 지하실에 숨어있던 하얀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빠져나가는 오솔길을 따라 걸었고 그곳에서 미리 연락해둔 택시를 만났습니다. 서울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집과 배추밭, 그리고 아내 순이미의 추억이 깃든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얀이는 제 곁에서 조용히 움직였고 그 깊은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들을 향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자, 하얀아. 민호를 찾으러. 미국행 비행기에 하얀이를 태우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이 큰 구렁이를 눈에 띄지 않게 데려갈지가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민호의 지하실에는 특별히 제작된 이동 케이스가 있었고 그 안에는 온도 조절 장치와 함께 하얀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얀이를 케이스에 넣고 수의사에게 보내는 희귀 파충류 표본이라는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호가 남겨둔 지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하얀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미국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었고 영어도 서툴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준비해둔 자세한 안내 덕분에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리고 지도에 표시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 근처의 외딴 곳이었고 그곳에서도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오두막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저는 하얀이의 케이스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구렁이는 여행 내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고 가끔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걱정 마세요. 곧 도착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마침내 지도에 표시된 오두막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차를 세우고 나머지 거리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얀이의 케이스를 메고 나무가 우거진 길을 따라 20분쯤 걸었을 때 작은 오두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두막은 겉보기에 버려진 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 다가가자 하얀이가 케이스 안에서 소란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케이스에서 하얀이를 꺼내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얀이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곧바로 오두막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두막 뒤편으로 향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두막 뒤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얀이는 그 문 앞에서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안쪽에서 조심스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제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문 안쪽에서 여러 개의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15년 만에 다시 본 민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던 그는 이제 이마에 깊은 주름이 생기고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새치가 보이는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의 그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저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하얀이를 발견한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얀이, 내가 정말 아버지를 데려왔구나. 민호는 무릎을 꿇고 하얀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손에 머리를 비볐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하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 이곳은 안전합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컴퓨터와 각종 연구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간소한 침대와 생활용품들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저를 소파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하얀이가 찾아갔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아버지가 이곳까지 오실 거라고는. 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너마저 소식이 끊겼을 때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았단다. 하지만 하얀이가 찾아왔고 내가 남긴 것들을 발견했지. 너를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그리움과 걱정,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어. 아침에는 함께 배추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내 소식을 기다리다 떠나셨단다. 민호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연락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소용없다. 중요한 건 내가 무사하다는 거야. 그런데 민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하얀이는 어떤 존재고 왜 너를 쫓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미국 연구소에서 일할 때였어요. 특수 생명공학 프로젝트에 합류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동물의 지능을 향상시키는 연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어요. 동물의 뇌를 조작해 인간의 명령에 완벽히 복종하면서도 자체적인 판단력을 갖춘 생물학적 드론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렁이는 이상적인 대상이었어요. 작고 소리 없이 움직이고 좁은 틈으로도 침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특별히 알비노 구렁이에 대한 연구를 담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얀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다른 실험체들보다 지능이 월등히 높았고 특히 정서적 연결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민호는 하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얀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고도로 발달된 지능과 함께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의사소통도 가능하죠. 무엇보다 이 아이는 함께 한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일종의 정서적 각인이랄까요. 그런데 연구소에서는 하얀이를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려 했어요. 생체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결국 하얀이를 데리고 연구소를 탈출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를 쫓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다.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하얀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고도의 지능과 감정을 가진 특별한 생명체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럼 하얀이가 어떻게 나를 찾아온 거지? 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고?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얀이는 제가 심어준 기억이 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의 DNA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아버지를 찾아가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얀이를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셨으니까요. 하얀이가 저를 떠난 건 제가 더 이상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간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 지하실을 발견하고 남겨둔 단서를 따라 이곳까지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그 사람들이 평창까지 찾아왔단다. 하얀이를 찾으러 왔더군.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군요. 하얀이의 추적 장치를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 추적한 모양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계속 도망 다닐 건가?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증거를 모아왔어요. 그 연구소의 비윤리적인 실험들, 불법적인 연구 자금, 그리고 인권 침해 사례들까지. 이제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 너도 위험해지지 않겠니? 위험은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까지 찾아간 이상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민호는 컴퓨터 앞으로 가서 어떤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입니다. 내일 아침 이 자료들을 특정 언론사와 인권단체에 전송할 겁니다. 그리고 연방수사국 FBI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거고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날까? 완전히 끝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우리를 쫓지는 못할 겁니다.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그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와 민호는 오랜만에 부자지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15년간의 이야기, 순임이에 대한 추억, 그리고 평창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얀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는 듯 했고 가끔은 민호의 손길에 머리를 부비며 교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예정대로 모든 증거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첫 번째 뉴스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비밀 군사 연구소의 비윤리적 동물 실험 폭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후 상황은 눈사태처럼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들의 항해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FBI가 해당 연구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됐어, 민호야. 이제 안전할 거야. 그러나 그날 밤 우리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하얀이가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오두막 주변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왔어요. 아버지, 뒷문으로 나가세요. 숲속에 숨어 계시면 제가 나중에 찾아갈게요. 안 돼. 너 혼자 둘 수 없어. 걱정 마세요. 하얀이가 아버지와 함께 갈 거예요. 제가 그들을 상대할 동안 하얀이가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겁니다. 민호는 재빨리 작은 가방을 꾸려 제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돈, 휴대폰, 그리고 연락처. 꼭 안전하게 계세요, 아버지. 우리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저는 하얀이와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얀이는 앞장서서 숲속 깊은 곳으로 저를 이끌었고 우리는 멀리서 오두막에 다가오는 여러 명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안전한 거리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오두막 방향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호야. 저는 본능적으로 다시 오두막 쪽으로 뛰려 했지만 하얀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구렁이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확고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마치 돌아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와 하얀이는 숲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민호가 준비해준 가방 안에는 담요와 비상식량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계속해서 민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하얀이는 밤새 제 옆을 지켰고 가끔 머리를 제 무릎에 기대며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얀이는 저를 깨워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숲을 지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민호가 가방에 남겨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에는 미리 저장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이 메시지를 읽고 계시다면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작은 마을에 레드우드 모텔로 가세요. 102호실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거기서 연락을 기다리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얀이를 지켜주세요. 마이너스 민호. 저는 하얀이와 함께 모텔을 찾아갔고 예약된 방에 머물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민호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비밀 연구소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고 FBI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모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선생님.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평창에서 봤던 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고 두 사람 모두 FBI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연방수사국 요원입니다. 귀하의 아들 김민호 씨의 제보로 큰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그는 저희에게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민호는요? 제 아들은 어디 있나요? FBI 요원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김민호 씨는 현재 보호 중입니다. 폭발 사고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는 중요 증인으로서 안전한 장소에 있으며 곧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가 살아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FBI 요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민호 씨는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하얀이라고 부르는 알비노 구렁이 말입니다. 그 생명체는 지금 여기 있나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왜 묻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 구렁이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하려고 합니다. 김민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생명체는 과학적으로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하얀이는 이미 침대 밑에 숨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FBI 요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김민호 씨가 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하얀이는 다시 특수 케이스에 들어가 제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우리는 큰 병원 단지에 도착했고 특별 경호가 배치된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침내 민호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팔과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하얀이도 함께 왔군요. 저는 곧바로 민호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아들아. 정말 다행이야.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 FBI가 그 연구소를 완전히 수사 중이고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쫓지 않을 거예요. FBI 요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민호 씨의 증언과 증거 덕분에 저희는 불법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이라는 이 특별한 생명체의 보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하얀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하얀이의 케이스를 열고 구렁이를 꺼내 민호의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이는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다가가 머리를 그의 손에 부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얀이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해. 연구 대상이나 전시품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는 생명체야. FBI 요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체는 매우 특별합니다. 과학적으로. 민호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얀이는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얀이의 자유를 빼앗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연구 자료를 FBI에 제출했습니다. 그 지식은 보존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얀이는 그저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FBI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보호 조치는 필요할 겁니다. 이 생명체가 다시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하얀이는 자연보호구역으로 돌려보내돼 특별한 관찰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신원과 함께 안전한 장소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와 민호는 몬태나 주의 한적한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FBI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신원과 함께 작은 농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윤리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고 저는 또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추 대신 다양한 채소와 허브를 재배했습니다. 하얀이는 예정대로 국립공원 내 특별보호구역으로 보내졌습니다. 처음에는 떠나보내기 아쉬웠지만 그것이 하얀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인들은 정기적으로 하얀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장 마당에 눈이 소복하게 쌓인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빨리 오세요. 달려가 보니 마당 한가운데 하얀 구렁이 한 마리가 눈 위에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하얀이가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훨씬 작았고 비늘의 패턴도 조금 달랐습니다. 하얀이의 새끼인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흰 구렁이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손을 내밀자 구렁이는 그의 손 위로 올라왔습니다. 놀랍군요, 아버지. 하얀이가 자손을 보냈어요. 이건 일종의 선물이자 약속인 것 같아요. 하얀이가 여전히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날 이후 작은 흰 구렁이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희망이라고 이름 지었고 하얀이처럼 특별한 지능과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이는 빠르게 성장했고 우리와의 교감도 깊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호는 희망이와 함께 특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과 인간의 정서적 교감, 그리고 생명체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윤리적인 연구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동물 권리와 생명윤리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제 78살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순이미가 그립고 평창의 배추밭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에도 충분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들과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희망이라는 특별한 존재도 만났으니까요. 가끔 밤에는 창문 너머로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멀리 국립공원 어딘가에서 하얀이도 같은 별들을 보고 있을까? 그리고 순임이도 저 별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 민호는 종종 말합니다. 아버지, 하얀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존재였죠. 그리고 그 연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얀이는 우리에게 단순한 구렁이가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연결고리였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한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희망이가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농장 뒤편 작은 연못 근처에서 몸을 감고 있던 희망이는 갑자기 저와 민호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연못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하얀 구렁이 서너 마리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하얀이로 보이는 큰 구렁이도 있었습니다. 하얀이는 우리를 발견하자 고개를 들어 인사하듯 흔들었고 다른 구렁이들도 같은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아버지, 하얀이가 가족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얀이와 그 가족들은 잠시 우리 앞에 머물다가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희망이만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하얀이를 다시 만났다. 그 아이는 이제 자신만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우리에게 걱정 마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러 온 것 같았다. 평생 농부로 살며 자연의 섭리를 지켜봤지만 오늘처럼 경이로운 순간은 없었다. 하얀이는 우리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농장은 하얀이의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연구와 함께 이곳은 동물과 인간의 교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희망이는 그 중심에서 마치 대사처럼 인간과 자연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하얀이와 그 가족들은 연못가에 나타나 우리를 만납니다. 그것은 마치 약속된 만남처럼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평창의 작은 배추밭에서 시작된 저의 이야기는 이제 몬태나의 농장에서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폭우 속에서 만난 그 하얀 구렁이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날의 폭우가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저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게 해주었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얀 구렁이의 축복,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5년 후 김두한 씨는 83살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호와 희망이가 두한 씨의 곁을 지켰고 창밖으로는 하얀이와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한 씨의 유언에 따라 유골 일부를 평창의 옛 배추밭에 뿌렸고 나머지는 농장의 연못가에 뿌렸습니다. 두 장소 모두 두한 씨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곳이었습니다. 두한 씨가 떠난 후에도 하얀이의 농장은 계속해서 번창했습니다. 민호는 동물과 인간의 교감에 관한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희망이와 그 자손들은 그곳에서 특별한 사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하얀이의 가족들은 여전히 연못가에 모여듭니다. 마치 두한 씨를 기억하고 또 다른 세상에서도 두한 씨와의 연결이 계속됨을 알리는 듯합니다. 어쩌면 삶과 죽음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호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나드는 메신저로서 하얀 구렁이는 여전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두한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배추 농장에서 시작해 미국 몬태나의 농장에서 마무리된 한 노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하얀 구렁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 하얀이와 같은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운명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만남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항상 주변의 작은 기적들에 마음을 열어두세요.